안녕하세요. 송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날아왔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짧고 단호한 그 말이 제 심장에 박히던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술 끝이 아주 살짝 스스로도 모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왜 그 순간 웃고 있었는지를요. 저는 35살의 한옥 디자이너입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북촌의 한옥안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끼인 채 살아왔습니다. 결혼 전 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기둥의 결을 손끝으로 읽고 창호지의 빛을 눈으로 느끼던 여자였습니다. 전통 한옥을 현대의 언어로 되살리는 일, 그것이 제 꿈이자 아버지가 제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7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조금씩 그 여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일이 습관이 되었고 한 발짝 뒤에 서는 것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참으면 나아진다고, 버티면 언젠가는 달라진다고 믿으면서요. 그날도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북촌 골목 깊숙이 자리한 한옥 안으로 기울어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아궁이에서 피어오른 온기가 좁은 부엌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이는 중이었습니다. 냄비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달큼하고 포근한 호박 냄새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바깥에서는 낙엽이 마당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탕, 탕, 탕. 쇠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금속이 오래된 나무결을 파고드는 날카롭고 단단한 소리. 그 소리가 귀를 타고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던 순간 저는 냄비 손잡이를 쥔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그 기둥만은 아니겠지.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아끼시던 100년이 넘은 느티나무 기둥만은 아니겠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마루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망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로 느티나무 기둥을 노려보며 또다시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탕! 녹슨 못이 반쯤 박혔습니다. 기둥이 신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 기둥은 아버지가 직접 쓰다듬으며 이 집의 심장이라고 부르시던 것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명목수가 깎아세운 느티나무로 결이 곱고 윤기가 흘러 손을 대면 그 시간의 무게가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지던 나무였습니다. 어머니, 그 기둥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습니다. 왜 못 박으면 안 되는 거라도 있어? 달력 하나 걸려고 하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달력을 걸 자리는 현관 옆에도 부엌 창가에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굳이 이 기둥을 골랐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바로 그 기둥을요. 저는 속으로 열을 셌습니다. 하나, 둘, 셋. 혀끝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삼켜왔는지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참으면 나아진다고, 버티면 언젠가는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의 기둥에 못이 박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뭔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되돌릴 수 없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를요. 다른 여자랑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아직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아주 단단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워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느티나무 기둥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북촌의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달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북촌과 서촌의 명품 한옥들을 설계하고 복원한 전통 건축의 대가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골목을 누볐습니다. 기둥을 만지고 처마 곡선을 눈으로 따라가고 대청마루에 앉아 바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한옥은 그냥 집이 아니란다.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담긴 거야.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채로 저는 자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38살의 건설 개발 회사 대표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언제나 날렵해 보였습니다. 결혼 초에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눈에서 저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퇴근 후 현관에 들어서며 제 쪽을 스쳐 지나가는 시선, 마치 공기를 보듯 저를 지나치는 그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은 뭐야? 라고 묻는 것도 관심이 아니라 그저 습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64살이었습니다. 금태 안경에 구두굽이 닳지 않은 모습으로 늘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정함 뒤에는 날이 선 혀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늘 부족하다는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옥 디자이너가 뭐라고 돈도 못 벌면서 하면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들이 아팠습니다. 나중에는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옛 제자 중에 1년도 채 배우지 않고 힘들다며 그만뒀던 여자였는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플루언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끔 집으로 찾아와 친한 척을 했고 언니, 선배님 하며 존댓말을 썼습니다. 그 다정한 말투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7년 차. 이 집에서 저는 시중을 들고 밥상을 차리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작업실은 창고가 되었고 아버지의 도구들은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꿈도 함께 먼지를 덮어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가족이라는 말과 관계라는 말들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며 저를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기둥에 못이 박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단단하게 굳어가던 무언가가 드디어 한계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양복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제가 쓰지 않는 향기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고기를 굽다가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기름 냄새와 뒤섞인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설마 하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랑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면 남의 향수가 배기도 하잖아.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 설마가 확신으로 굳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자랑 자주 만나고 있어요. 저는 느티나무 기둥에 손을 짚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귀를 파고드는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운 물처럼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옛 제자, 친한 척 드나들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탕, 탕 기둥에 못 박히는 소리가 귓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을 먹었고 저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젯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각자 집을 나서자 저는 아버지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도구들 사이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중한 작업물을 촬영하실 때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카메라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감시한다는 사실이 마음 한 구석을 찔렀지만 그 목소리가 가시처럼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작업실 곳곳에 숨겼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 며칠 후 저는 아버지의 설계 도면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북촌 한옥도면, 서촌 골목집 설계도, 전통 정자 스케치, 아버지의 손길이 고스란히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12개가 있어야 할 도면 중 3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상자를 열어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북촌 명품 한옥의 설계 원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설마가 사라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편이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남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도면함으로 다가갔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망설임 하나 없이 도면 3장을 꺼내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아버지의 유품을 훔쳐가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오빠. 저는 그 호칭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저한테는 늘 언니, 선배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오빠라니요. 와이프는 모르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저 사람은 자기 작업실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화면 앞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중 들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작업실에 올 시간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무관심이라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설계 원본. 밤을 새워가며 선 하나하나를 그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도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제가 친하다고 믿었던 여자의 손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벽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상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사귀고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목요일 저녁 남편이 식탁 위에 초대장을 툭 던져놓았습니다. 그 여자의 전시 초대장이었습니다. 전통 건축의 재해석,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전통 건축이라니요. 1년도 채 배우지 않고 적성에 안 맞는다며 떠난 사람이 전통 건축 전시를요.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프닝이야. 같이 가.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설계도와 모형들. 아버지의 작품이었습니다. 북촌 한옥의 석갈의 구조, 서촌 골목집의 처마 곡선, 전통 정자의 기둥 배치. 저는 눈을 감아도 그 선 하나하나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그녀의 이름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작품 앞에 다가갔습니다. 패널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콘셉트 바이,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전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치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도면을 베낀 작품들, 패널에 적힌 두 사람의 이름, 그리고 어느 순간
남편과 그 여자가 비상구 쪽 어두운 복도로 사라졌을 때 저는 거리를 두고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오늘 끝나고 우리 둘이 축하할까요? 그래야지 오늘 주인공인데.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함께한 결혼이 저 복도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저렇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 뒤에 숨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아야 할 때였습니다. 전시장을 빠져나와 밤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차갑고 깊은 가을 공기였습니다. 이제 확실히 끝을 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작품은 도용당했으며 그 모든 증거가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에 담긴 사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 처리해 주시던 분이었고 만났을 때 서류 봉투 하나를 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맡기셨어요. 언젠가 따님이 찾아오면 그때 전해달라고 하셨죠.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북촌 한옥의 등기부등본,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따님 결혼 전에 미리 명의를 이전해 두셨어요. 지금 살고 계신 그 북촌 한옥, 원래부터 따님 소유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이라며 큰 소리를 치던 그 집이 원래부터 제 것이었다니요. 두 번째 서류는 또 다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북촌의 다른 한옥 2채, 서촌의 한옥 1채, 모두 제 명의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옥을 짓고 복원하시면서 직접 매입하신 것들을 전부 제 이름으로 신탁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회사 지분 증서였습니다. 남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의 지분 35% 역시 제 명의였습니다. 남편 회사의 초기 투자금 상당 부분이 아버지께서 내신 거예요. 따님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투자하신 거죠. 남편이 늘 자랑하던 회사, 자기 힘으로 일궜다던 그 회사가 사실은 아버지의 돈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행복하게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순간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친필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거겠지.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기억해라.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란다. 누가 뭐라 해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제 내 삶을 되찾아라.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수 있어요. 그쪽에서 먼저 이혼을 꺼내게 만드세요. 그래야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품 안에 봉투가 묵직했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무기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무기가요. 그 후 2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냉철한 기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독설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머니 속 녹음기는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저녁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 솔직히 행복하지 않았잖아.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너도 젊잖아.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아. 깔끔하게 헤어지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내쫓으려는 게 깔끔한 거라고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바로 동의할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혼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말대로였습니다. 4일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혼할게요. 협의 이혼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신고서 작성을 끝내고 구청을 나서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짐은 오늘 중으로 빼.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먼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 짐 가방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옷과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혼했으니까 너는 이 집에서 나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집인데 왜 제가 나가야 하나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면서 소유자 란을 보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결혼 전에 제 이름으로 사두신 거예요. 어머니가 촌스럽다고 하셨던 이 집, 원래부터 제 거였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7년간 쌓인 감정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차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요. 저는 다른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북촌 한옥 2채, 서촌 한옥 1채, 모두 제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지분 증서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회사 지분 35% 제 거예요.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으로 투자하셨거든요.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실질적 최대 주주입니다.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당신이에요. 침묵이 마당을 감쌌습니다. 일주일 후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섰을 때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옆에는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있어? 변호사님이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이분은 이 회사의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이사회 참석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날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2년간 1억 2천만 원, 아버지의 설계 원본 무단 유출, 외도 증거 사진들까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남편이 새벽 2시에 작업실에서 도면을 꺼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사 전원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만장일치로 해임이 가결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가를 치르게 한 것뿐이에요. 아버지의 설계도를 훔쳤잖아요. 저를 7년 동안 무시하면서 이혼하고 빈손으로 내보내려 했잖아요. 하지만 진짜 빈손이 된 건 당신이에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슴속에 무거웠던 것이 조금씩 거치는 느낌이었습니다. 퇴거 마지막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마루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둥에 못을 박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창호지를 발로 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7년간 들어온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짐 다 챙기셨으면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원하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북촌 골목에 벚꽃이 피던 날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건 연구소 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금빛 글씨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마다의 시간을 견디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저는 송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